귀무가설은 별다른 의심 없이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거나 관습적으로 지켜온 질서나 상태에 대해서 유지하려는 주장을 의미하죠. 그래서 기존의 상태에 대한 옹호 논리가 들어있습니다. 반대로 대립가설은 기존의 상태에 대해서 도전하거나 반증하려는 주장을 갖고 있죠. 바로 증거를 들이밀어서입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피의자가 재판장에 선 그 순간까지도 이 사람은 무죄다, 죄가 없다라고 전제한다는 재판상 논리입니다. 확실한 증거가 나올 때까지 말이죠. 이때 무죄라는 주장을 귀무가설에 대응시킬 수 있고요. 유죄라고 입증시키려는 주장을 대립가설에 대응시킬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람은 별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선량하게 사는 것이 뾰족한 증거가 없다면 우리가 굳이 의심을 하지 않는 바죠. 그래서 무죄라는 주장을 귀무가설에 대응시킬 수 있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죄가 없다라는 걸 옳다고 전제한 상태에서 재판을 시작시키는 논리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유죄라는 거를 입증하기 위해서 강력한 증거를 필요로 하죠. 여기 피의자 홍길동이 있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홍길동은 죄가 없다라고 가정한 상태에서 출발하고요. 홍길동의 죄를 입증해내려는 검사가 있겠죠. 검사는 바로 지문이나 CCTV 영상처럼 확실하게 물질적으로 확보된 증거들을 이용해서 유죄를 입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홍길동은 도둑질을 하지 않았다라는 귀무가설의 주장에 증거, 데이터가 도전하는 형국입니다. 그리고 지문과 CCTV 영상의 정황으로 보아 홍길동이 도둑질을 하지 않고는 절대로 이 증거를 남겼을 리가 없다라고 인정이 된다면 무죄라는 가정과 현실적으로 확보된 데이터들 간에는 모순이 발생하죠. 이렇게 모순이 발생하면 도둑질을 하지 않았다라는 가정, 즉 귀무가설 자체가 모순되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다른 예시도 한번 볼까요? 여기 신약이 있습니다. 이 약을 만든 연구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노력을 오랜 시간 동안 쏟아부었다 보니까 약의 효능이 있기를 바랄 겁니다. 이 약이 혈압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따져보려고 합니다. 이때 귀무가설은 신약이 없었을 때와 차이가 없다. 약이 개발된 것은 특별한 이벤트이고 약 없이 그냥 살던 때가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상태죠. 그래서 신약이 개발되었거나 안 개발되었거나 우리 상태에 크게 차이나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다라는 주장이 귀무가설이고요. 약을 먹으나 안 먹으나 똑같다라는 말은 즉 이 약을 먹어도 혈압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딱히 없다라는 식으로 다른 표현을 쓸 수 있겠죠. 조금 더 통계학적으로 정량화된 표현을 쓰자면 신약을 먹은 실험군과 가짜 약을 먹은 대조군 간의 혈압이 같다. 이 집단이나 저 집단이나 혈압이 똑같다라는 점을 주장하게 됩니다. 이게 귀무가설이에요. 마지막 문장을 그림으로 그려보면요. 신약을 먹은 사람들의 혈압 분포와 가짜 약을 먹은 사람들의 혈압 분포 상에 차이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 같다라는 뜻이죠. 두 집단 간의 혈압 평균 값은 같게 됩니다. 이꼴 표시가 들어가죠. 반대로 대립가설은 신약이 없었던 시절과 확실히 변화가 있다라는 점을 주장합니다. 혈압 개선 효과가 있다라고 바꿔 말할 수 있고요. 신약을 먹은 실험군과 가짜 약을 먹은 대조군의 혈압이 다르다. 확연하게 차이가 있다라는 점을 증명하고 싶겠죠. 그래서 대립가설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그림과 같습니다. 실험군의 혈압 분포가 대조군의 혈압 분포보다 왼쪽에 있죠. 혈압이 더 낮아졌다라는 뜻이겠죠. 즉, 이 케이스에서는 가설 검정을 통해서 실험 데이터 표본을 뽑았을 때 위의 케이스와 비슷한지 혹은 아래 케이스와 비슷한지를 확인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하는지 한번 한 단계 한 단계씩 보겠습니다. 일단은 무죄 추정의 원칙과 비슷하게 귀무가설이 옳다고 전제하고 시작합니다. 즉, 실험군과 대조군의 혈압 분포가 정확히 일치한다에서 출발하죠. 자, 그리고 다음과 같은 작업을 해줍니다. 실험군 혈압 분포라는 가상의 모집단에서 표본을 뽑는다는 생각을 해볼게요. A 표본 뽑았습니다. 142, 102, 133, 땡땡땡. 그리고 대조군 혈압이라는 가상 모집단으로부터 또 한 번 표본을 뽑았습니다. B 표본이고요. 133, 134, 127과 같은 값이 나오죠. 자,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작업이 하나 들어가는데요. A 표본 평균과 B 표본 평균 간의 차이를 구해주는 거예요. 빼기로. 그러면 당연히 A 집단과 B 집단은 동질한 집단이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A 표본 평균과 B 표본 평균 비슷한 값이겠죠. 그래서 둘이 빼주면 0 혹은 0에 가까운 값이 나올 거라고 직관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잠깐 용어 설명해 드리자면 검정 통계량이라고 하는데요. 통계량 하면 표본을 수치화한 값을 통칭한다고 했죠. 그런데 통계량을 구하는 목적이나 맥락이 가설을 검정하기 위해서 구했다 하면 그걸 검정 통계량이라고 부릅니다. 만약 데이터를 기술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한 통계량이라면 기술 통계량이라고 불렀죠. 마찬가지의 네이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방금과 같은 과정을 무한히 반복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AB 표본 뽑고 평균끼리 빼주고 또 한 번 AB 표본 뽑고 평균끼리 빼주고 이 과정을 무한히 많이 반복한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x바 a-x바 b라는 검정 통계량이 계속 누적되겠죠. 당연히 0에 가까운 숫자가 나올 거고요. 0.6, 0.8, 1.8, 마이너스 1.4 등등등 다양한 값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이 값들을 확률 분포로 표시를 하면 아래와 같은 히스토그램이 나올 거고요. 좌우가 대칭인 정규 분포 모양이 나오겠죠. 당연히 0 주변의 값들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요. 마이너스 10 플러스 10 바깥으로 갈수록 점점점 드문 케이스가 됩니다. 바로 기무가설이 옳다라고 전제해서 만든 가상의 히스토그램입니다. 기무가설 자체가 옳다면 이 히스토그램이 응당 맞는 히스토그램이 될 거고요. 기무가설이 만약 틀리다면 이 히스토그램도 모래성처럼 와르르 무너지겠죠. 그럼 레드선 해서 현실로 돌아오겠습니다. 실제로 A집단과 B집단을 모집해서 실험을 했고요. 표본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각각의 표본 평균 값을 구하니까 125.3, 136.5가 나왔네요. 두 값을 빼주니까 마이너스 11.2가 나왔네요. 이거 굉장히 드문 값이라고 볼 수 있겠죠. 0과 가까운 숫자가 나와야 우리 예상과 일치하는데 마이너스 11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예외적인 숫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숫자를 아까 우리가 상상으로 그려냈던 히스토그램과 한번 대조해 볼게요.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마이너스 11.2는 이 검정 통계량의 확률 분포 상에서 드문 케이스라는 거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뜻하는 바가 뭘까요? 기무가설이 옳다라는 전제에서 만든 히스토그램으로는 실제로 목도한 현실 데이터가 굉장히 낮은 빈도로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희박한 케이스에 해당되죠. 즉, 기무가설 자체가 애초에 잘못 전제된 가설이다라는 식으로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흘러왔죠? 기무가설이 옳다라고 시작해서 출발을 했죠. 그리고 현실 데이터와 대조를 해봤습니다. 두 개를 대조해봤더니 기무가설이 옳다면 이 데이터는 너무 희박한 케이스로 나타난다. 전제와 현실이 맞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이렇게 입증하는 방법을 기루법이라고 하는데요. 쉬운 말로 네 말이 맞다면 문제가 생긴다 라는 식으로 반증하는 방법입니다. A와 B가 대립할 때 A가 옳다라고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게 아니라 B가 맞다면 그게 문제가 생긴다, 모순이 생긴다, 그러므로 당연히 A가 맞다라는 식으로 주장하는 방법이죠. 다시 말하면 기무가설이 모순되었다라는 점을 공략해서 자연스럽게 대립가설이 맞다라고 이끌어내는 방법입니다. 왜냐? 기무가설과 대립가설은 상호 배타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둘 중 하나만 참이고요. 만약 하나가 참이라면 나머지 하나는 자동으로 거짓이 됩니다. 둘 다 참이거나 둘 다 거짓이 될 수 없어요. 방금처럼 마이너스 11.2라는 값은 이 그림에서만 보더라도 반박의 여지가 없이 드문 케이스에 해당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런 상황이에요. 만약 검정 통계량이 5가 나왔다. 마이너스 11처럼 확실한 값이 아니라 5가 나왔다. 한다면 5는 자주 나타난 케이스일까요? 드문 케이스일까요? 또는 마이너스 3은 자주 나타난 케이스일까요? 드문 케이스일까요? 마이너스 3.5는 괜찮을까요? 이 경계값은 도대체 어디일까요? 그래서 가설 검정의 관건은 나한테 주어진 현실 데이터로 구한 검정 통계량이 자주 나타난 케이스인가 드문 케이스인가를 결정짓는 기준점을 찾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자, 이 경계선이 어떻게 결정되는지가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영상을 참조해 주세요.